안녕하세요. 저희는 싱싱 달려라 팀의 발표를 맡은 고영희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인구 분석을 통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공간 입지 분석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의 시민 제안 배너에 들어가 보시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현재 3페이지 이상을 넘어갈 정도로 서울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안전장치의 단속에 관한 민원, 전용도로 구축에 관한 제안, 주정차 관련 민원 등 다양한 형태로 불편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 중에서 전동 킥보드 방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방치에 관련된 신문 기사는 3개월간 3배 이상이 증가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매일경제의 한 기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2019년에 비해 이용자가 약 6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많이 성장 사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모빌리티 사업은 2022년까지 현재보다 대략 3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 관측하였습니다. 이는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을 확대시키고 이슈를 지속시키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교통체증, 접근성,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3가지의 키워드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며 전동 킥보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면 교통체증과 무관하게 자동차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거리가 애매한 지역은 자차 대신 전동 킥보드를 이용 가능해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교통체증 완화 효과로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 및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전동 킥보드 거치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크게 거리, 연령대, 공공부지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이상, 전동 킥보드 평균 운행 거리를 고려하였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연령 분포가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시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제한하였습니다. 공공부지에 관한 데이터도 고려하였는데, 거치대를 설치할 때 공공부지에 설치하면 임대료와 같은 비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관리가 더욱 용이하다는 생각에 공공부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및 방향입니다. 저희는 지하철역 거치대 입지를 선정하고 이용 형태별로 거치대 입지를 선정하는 크게 2가지의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철역 거치대 입지 선정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인 08시에서 09시와 18시에서 19시 사이 가장 이용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이용량을 분석하여 이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지하철역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07시에서 09시 승차와 18시에서 20시 하차가 비슷한 형태를 보였고, 08시에서 10시 하차와 17시에서 19시 승차가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역을 제외해 신림, 구로 디지털 단지, 사당역 등 총 21개의 지하철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 형태별 거치대 입지 선정입니다. 먼저 이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만족도 및 이용 형태 영향 요인 실증 분석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출퇴근형과 개인생활형으로 나눴습니다. 출퇴근형은 거주지에서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때, 지하철역에서 직장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개인생활형은 상업 문화 복합 공간에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거주지, 직장 지역, 상업 지역 근처에 거치대를 설치해야만 사용자에게 좀 더 효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용 형태별 거치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 거리를 정하고 버퍼를 그렸습니다. 직장 지역, 거주 지역, 상업 지역으로 나눠 직장 인구가 많은 곳, 거주 인구가 많은 곳, 상업이 발달한 지역 각각에 대해 지하철 버퍼와 겹치는 동을 추출하였고, 추출한 행정동 중 가까이 있는 행정동을 묶어 새로운 구역 단위로 행정동을 분할하였습니다. 분할된 구역 단위에 있는 근린 공공부지를 최종 거치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분석 내용 중 지하철 버퍼 그리기 단계입니다. 지하철 반경의 최대 영역은 전동 킥보드 평균 이동 거리인 1600m로 설정하였고, 최소 영역은 일방적인 목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최대 거리인 700m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역에서 700m 이상, 1600m 이하의 반경은
걸어가기에 먼 거리이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적합한 거리로 판단해 추출하였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그림이 지하철 버퍼 그림 시각화 지도입니다. 직장 인구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0대와 30대 직장 인구 밀도를 시각화한 지도이고 오른쪽 그림은 앞 단계에서 그린 지하철 버퍼 그림입니다.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중첩해 서로 직장 인구가 많으면서 지하철 버퍼 이내에 있는 행정동을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행정동은 중계 1동, 청량 2동, 상암동 등 총 19개의 행정동을 추출하였습니다. 거주 인구를 중심으로 행정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왼쪽 지도는 20대와 30대의 거주 인구를 기반으로 한 온도 지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앞서 그린 지하철 버퍼 지도입니다. 직장 인구 분석 흐름과 마찬가지로 두 지도를 중첩해 지하철역 버퍼 내 거주 인구 밀도가 높은 동을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동은 남곡동, 정릉이동, 창삼동, 미성동 등 총 20개의 동이 추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은 발달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각각 다른 색으로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발달상권이란 2,000제곱미터 이내 50개의 상점이 분포되어 있고 배후지를 고려하지 않은 도보 이동이 가능한 범위 내 상가업소 밀집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반경 700m인 버퍼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동을 추출하고 추출된 행정동을 기준으로 앞서 그린 버퍼 지도와 겹치는 행정동을 한 번 더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동은 화곡 4동, 목 4동, 화곡 6동, 신월 3동을 포함해 총 34개의 행정동을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세 가지 지역을 모두 종합해 이용 형태별 거치대 스팟을 선정하였습니다. 직장인구, 거주인구, 상업지역에서 추출된 행정동을 취합하고 인접한 행정동끼리 묶었습니다. 공공부지를 기준으로 도보 이용 가능 거리인 700m를 기준으로 여러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1.4km의 간격을 두고 거치대 스팟을 지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신월 3동은 서서울호수공원, 화곡 6동은 동서초등학교, 목 5동은 서울경희초등학교가 존재하였습니다. 남곡동의 경우 남곡동 주민센터, 신대방 2동은 보라매 공원, 상암동은 상암근린공원, 원효로 2동은 원효로 제2동 주민센터가 추출되었습니다. 양재 2동의 경우 양재 시민의 숲, 잠실 3동은 잠실 성동자치회관, 둔촌 2동은 길동 생태공원이 추출되었습니다. 수유 2동은 수유동 우체국, 삼양동은 삼양초등학교가 나왔고 번삼동은 오현초등학교, 장안 1동은 동대문 구민회관과 장안 1동 자치회관이 추출되었습니다. 추출된 지역 중 인근에 추출된 행정동이 없는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학교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역입니다. 사안이 많은 대학 부지의 특성상 이용자 연령층의 이동 편리성까지 전부 해당되어 전동 킥보드의 진가를 발휘하는 매우 중요한 스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최종 스팟입니다. 지하철역 기준으로 선정된 거치대는 대표적으로 시청역, 까치산역, 서울대 입구역, 잠실역 등 총 21개의 지하철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용 행태별 분석을 통해 선정된 거치대는 대표적으로 대학, 주민센터, 학교, 근린공원 등으로 총 46개의 거치대 스팟을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첫째, 민관 협업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거치대가 활용되면 라스트 마일로서의 개인교통의 편의성 향상과 보행자와 골목 운전자의 불편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퍼스널 모빌리티 도로 구축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치대에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소를 함께 설치해 적절한 충전 기술을 제공한다면 계속되는 모빌리티 충전 폭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